일단 첫 번째, 준비물과 태도입니다. 요거는 사실 많이 말해줍니다. 많이 말해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의학 용어를 물어보는 걸 왜 화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몰라가지고 이제 오히려 화내고 있는 건지, 아, 모르겠고, 화내면 자격지심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와 뭐 하네 아니면 이러고만 있지 말고 병원 일을 배우고 실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까지 병원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으니까 아까까지 그 병원의 루틴 업무와 추가 업무를 좀 구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언가 계속 같은 시간에 반복되고 어떤 업무는 특별히 일어나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왜 하는 걸까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는 거죠.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이 또 따로 있겠지만 열심히 하려는 학생이 좀 더 좋아 보일 겁니다. 물론 자기 삶도 바쁜 신규는 실습생 볼 시간도 없겠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잘 들리진 않겠지만 인수인계를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좀 적어 봅니다. 어떤 걸 할 거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받아 적어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왜인지 한번 이제 보면서 왜인지 모르겠으면은 나중에 EMR을 보면서 그 차트를 보면서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찾아보고 업무가 그래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시술만 보고 있지 말고 그러면 그 시술을 왜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거를 했는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튼 이제 케이스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케이스 스터디 저는 논리를 만들려고 일단은 처음에 한번 일단 적어봤는데 병동이 환자랑도 이제 말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쓸 때 이 환자로 정했다 하면은 과거력이나 병태생에는 엄청 적어두고 검사 결과랑 들어가는 약물도 그대로 열심히 복붙은 해놓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었으니까요. 이전에 말한 대로 이 스토리를 아까 스토리를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환자가 무슨 환자이구나라는 거를 연결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무슨 이유에서 치료를 받았고 무슨 이유에서 이런 약물을 쓰고 이런 걸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한 치료와 어떤 약물이다라는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면은 이거를 볼 때도 예를 들어 교수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얘가 지금 이해를 하고 환자를 보고 있네라고 좀 더 좋게 볼 수 있겠죠.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간호진단까지 만들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간호 진단을 내릴 때 보면은 가끔 뭐 감염 위험성 이라고 해서 이제 뭘 넣어야 할지 몰라서 아니면 중환자실이라 환자를 직접 사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뭐 간호사 손위생 누락 뭐 이런 것들을 넣은 분들도 가끔 보기도 했었습니다. 환자를 보고 간호 진단을 내리는 거지 간호사 행동을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 방금처럼 그렇게 넣게 되면은 환자에 대한 간호가 아니라 감염관리실에서 간호사한테 지도해야 될 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관리성은 관이 많은 것도 이제 유지할수록 위험성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한몫은 하고 우징이 심하다. 그래서 드레싱이 젖는다. 아니면 C라인이 피모랄에 있고 그 다음에 폴리도 있는데 변을 묽게 보면서 C라인과 폴리 쪽으로 계속 변이 컨타미네이션이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특히 중환자실은 동선을 짤 때 중증도, 전파 위험, 동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볼 때 균이 안 나오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실 배치상 또 이제 균이 많은 환자들이 균이 없는 환자랑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 전파 위험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한번 판단을 주장해 보라. 라고 썼는데 아까 방금 말했듯이 감염 위험성이라고 하면은 관이 많은 것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은 그래서 관이 많으면 감염 위험성이 늘어나?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교수님들도 있는데 꼭 감염이 일어날 요소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또 따로 있는지 더 알고 싶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이 많으면 감염 위험성이 늘어나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정맥관 같은 경우에는 클랩시라고 해가지고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혈류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한 삽입 후에 5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나가면은 늘어나면은 이제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피모라는 1주 동안, 주귤라는 2주 동안 주귤라, 서브클라비안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얼마나 삽관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또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감염 위험성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걸 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관이 많으니까 그 부위를 당연히 자세히 관찰하고 감염 지표들도 가져오는 거죠. 위험성이니까 당연히 감염이 일어났다는 아닙니다. 그때는 나름 진단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뭐 가스기관 장애 아니면은 비효과적 호흡 양상 그 다음에 비효과적 기도청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뭘 쓸지 모르겠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간호나 무슨 치료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괜찮아질까? 예를 들어서 환자의 호흡 양상을 나아지게 하고 가래를 뽑아준다고 해서 이 상태가 나아질까? 이미 폐가 엉망인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스 검사 결과가 정상처럼 보여가지고 이 사람 가스 교환 장애가 없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은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벤트 케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벤트 케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설정 값을 높게 잡았다고 합시다. 설정 값을 높게 잡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폐가 억지로 버티는 중이지 가스 교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폐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스 교환 장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로 간호 계획은 마음대로 넣어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처럼 가스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벤틸레이터 설정 값을 높게 가지고 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책에 쓰여 있는 바이탈 사인을 확인한다, 레퍼러블 한다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처방을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치료의 연속성. 치료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치료의 연속성. 저희가 약물이나 처방은 못 내립니다. 하지만 그 처방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약물들이 제대로 처방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거르고 제 시간에 약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폐가 나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자면의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들을 지키는 것들이 다 간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못 내린다고 해서 처방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처방을 지키는 것도 이제 지키고 잘 검사하는 것도 하나의 간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책에 근거가 써져 있지 않더라도 직접 근거를 대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밴드케어가 설정값이 높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석션을 할 때 디스커넥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 석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벤틸레이터 설정값이 높은 환자에서 벤틸레이터 치료가 유지될 수가 있도록 벤트 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산소화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인공호흡기 설정값까지 말해줘서 이 정도여야 이렇게 유지되니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근거를 대는 거죠. 뭐 이제 위닝이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 성인 호흡기 제거 호흡기 제거 반응 장애 같은 것들을 이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잘 안 나옵니다. 해가지고 이걸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벤틸레이터 상태에서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분비물 제거, 그 다음에 기도 유지, 환기 상태 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산소화 지표를 본다라는 걸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따로 다를 거 없습니다. 저희가 치료 계획하는 거 어차피 아닙니다.
이 경우 위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음 치료 플랜이 무엇인가 궁금해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보통 이스투베이션을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홈벤틸레이터 처방을 이제 받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요거를 달고 안정이 되면 병동으로 가거나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하게 되는데 이건 의사들이 계획하고 처방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있다면은 그때는 그거를 안내하는 것도 간호에 하나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계획들은. 음, 그래서 해야 할 말은 더 많았겠지만 여기까지입니다.